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일제히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또 WTI가 오펙 플러스에서 대규모 감산을 한다. 일일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오르기도 했었죠. 네. 일단 그러한 여러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뉴욕장은 낙폭을 줄였다가 결국엔 또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살펴볼 내용들이 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좀 오늘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에 어떤 키워드를 두고 얘기를 할지 여러분에게 예고편 키워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네, 어제 제가 네이버를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의 후속판 느낌으로 카카오 그룹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탑3라고 해서 또 궁금증을 좀 자아내 봤는데 네. 사실 어제장에 시장 대비 훨씬 더 견조했던 종목들 대형주 3, 4를 놓고 좀 볼만한 게 있을지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이제 들어가 보죠. 뉴욕장에 영향을 미친 이슈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며칠간의 거래일 동안 시장에서는 또 이 회로를 돌렸습니다. Bad is good. 나쁘게 나오면 긴축이 완화될 거야 라는 이 희망의 회로를 계속 돌렸었죠. 그런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뒤집혔네요. ADP 민간 고용과 ISM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쓰고 있는데 고용과 서비스업 경제가 계속 확장하고 있네. 시장에서는 피벗에 대한 기대를 살짝 물릴 수밖에 없었고요. 약한 비둘기파로 여겨지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중간에 중도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내년도 금리 인하 기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그 전날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좀 적게 올린 이슈를 묻어버렸습니다. 바로 50bp 인상을 또 단행했는데요. 8번의 정례회의 내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5번은 50bp 인상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죠. 이런 이슈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피벗이 후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뉴욕장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스닥이 장중에 2% 이상 빠지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요즘 경제 지표만 나왔다 하면 이 피벗에 대한 기대를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증권에서 결국엔 연준의 피벗, 경제 지표 나올 때마다 이렇게 희망회로 하지 말고 실업률을 기다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트리거는 실업률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된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평균의 상승 사이클이 26개월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결국엔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연준은 긴축을 선회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3.7%, 내년도 전망을 한 4.4로 보고 있었죠. 경기 침체가 올 경우 6에서 7% 정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높은 실업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마주하면 연준은 결코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체크를 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스타트가 바로 10월 7일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을 보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소식 나오는 대로 같이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이런 이슈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뉴욕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 듣고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시장의 사람들은 지금 설탕에 굶주리다가 막대 사탕을 받은 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며 마치 조롱하는 느낌의 글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찐바닥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조금은 더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를 놓고도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과거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당시에도 빅스 지수가 40, 혹은 80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찍고 나면 쭉 미끌렸다가 급반등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6월에 시장이 다 내릴 때도 이번에는 변동성 지수가 40을 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가고 지수가 밀리는 상황이 더 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간을 나중에 되돌려보면 알 수 있겠죠. 어찌됐건 뉴욕장은 이러한 내용을 소화하면서 그 전 거래일 같지는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 많이 내리면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언론 보도가 됐던 것은 바로 오펙 플러스 내용이었습니다. 일간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라는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좀 큰 출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펙 플러스 이슈가 나오자마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유가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결국에는 달러 강세, 지금 뉴욕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영국에서는 총리가 감세는 옳다, 도덕적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를 올렸고요. 파운드가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 최근에 떨어질 때마다 나오던 그 시나리오가 또 연출이 됐던 거죠. 그나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7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가 부진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또 잠시 피벗 기대감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파생 거래로 인한 일시적인 반대 거래가 증가한 거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3대 지수 모두 다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혼조를 나타냈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눈에 띄는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건 바로 에너지 쪽이었는데요. 앞서 봤던 오펙 플러스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최대 감산폭을 결정을 했고요. 달러는 강세를 띠고 지수에는 부담이 됐습니다만 에너지 종목들은 모두 다 강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앞두고 어찌됐건 유가를 지금 레벨보다 다운시켜야 되고 유가를 증산시켜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우디를 향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측에서는 그것을 콧방귀도 안 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동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시각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꽉 물었어요. 비축유 추가 방출을 즉각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덕분에 일단 유가가 1%대 상승에 그치긴 했는데 앞으로 비축유 양을 봤을 때는 더 유가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에너지주 강세였고요. 이쪽에 보시면 에너지 쪽에 쨍한 초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쨍하게 빨간색 떨어진 것은 테슬라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지분 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한 거고요. 국채금리가 뛰자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다소 부담을 느끼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에너지라면 그래도 뒤를 좀 받쳤던 건 반도체인 것 같아요. TSMC,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들 종목이 빨간불을 켰고요. 반대로 태양광과 풍력 쪽의 종목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나 태양광이요. 인페이지 같은 경우는 9% 이상 폭락이 나왔고요. 레네솔라, 선런, 선머스크 대다수가 5% 이상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줄은 풍력주인데 풍력주들도 좋지 못했어요. 이쪽은 좀 차익 실현 압박을 좀 세게 받은 느낌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이 내용들은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걸로 보이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탑3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이 브리핑 끝단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해드릴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가 끝나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Winter is coming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상당히 상실감을 안겨준 내용이었죠. 그런데 바꿨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라라고 말하는데요. 특히나 한국과 대만 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는 불황을 넘길 때 매출이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 이 하락 사이클 시에 이 고점 대비 매출이 50% 빠지고 나면 그 이후에 20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위한 묘목을 심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선호주로 TSMC와 SK 하이닉스를 꼽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60% 정도 더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제 SK 하이닉스는 4% 올랐죠. 그리고 투자 의견을 상향한 건 애플과 LG 디스플레이 등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정말 날았습니다. 9% 이상 급등이 나왔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업황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볼만하다라고 모건 스탠리의 이슈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협업 가능성을 질문한 기자에게
협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탄력은 더 컸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 나눠볼 거고요. 또 하나는 탑3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꼽아봤습니다. 어제 지수로는 뭐 그렇게까지 밀렸다라고 볼 수 없는 보합권의 혼조를 기록했습니다만 다른 하락 종목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수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대형주가 강했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돋보였습니다. 5% 이상 뛰었는데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곳곳의 증권가에서 그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는 이슈가 속보로 나오기도 했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과 그 내부 사항에 대해서 더 논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희 오늘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죠. 다음 이제 카카오 쪽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정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 차트만 봐도 아실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10월 5일에 54,500원까지 내려가면서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1년 전에 2021년 10월 5일에는 11만 1,000원이었어요.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죠. 어제도 플랫폼주들은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52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추가로 7%나 더 빠지면서 이틀 연속으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16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의 주가도 만만치 않았죠. 어제 카카오도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52주 신저가를 나란히 썼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작년의 고점 대비해서 70%나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도 그렇다 보니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과 지금 성장주의 둔화 우려 속에서 이 몸값이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국내 20개 증권가가 제시한 이 평균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체크해 보니까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36만 원으로 낮춰 잡았고요. 카카오는 평균적으로 10만 원 선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체크해 봤듯이 네이버는 거의 지금 16만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 카카오도 5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어서 목표 주가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종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IBK 투자증권에서 카카오에 대한 리포트를 냈었는데요. 카카오는 글로벌 비교 그룹들과 한번 비교를 해봐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상장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광고 쪽에서 재성장이 전망되면서 투자 의견을 일단 매수로 제시하는 리포트도 있었다는 부분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앞서 체크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처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적게는 50% 수준에서 많게는 70%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줄줄이 상장을 시켰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2020년 9월에, 카카오뱅크 2021년 8월에,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이 계열사들 상장 이후에도 주가 급락이 크게 나왔었고 또 카카오는 먹튀 논란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0일에 라이온하트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또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열사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 2일에는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이 카카오의 문어발식 자회사 상장 이후로 사회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상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장이 되면 모 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모 회사의 기업 가치 훼손과 저평가는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죠. 라이온하트는 카카오 게임즈의 대표 게임 오딘의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고요. 카카오에게는 손자 회사가 될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조 4천억 원 정도인데 바로 이 라이온하트가 상장하게 되면 거의 이 시총이 맞먹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가 상장하게 되면 모 회사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질 상황입니다. 김민국 VIP 자산운용의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유입되고 또 자회사를 또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누릴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가치가 줄어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싶다면 모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소각해서 EPS를 희석하는 것을 막고 또 상장 자회사의 배당 성향을 대폭 올려서 모회사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짚고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정말 날개 없이 속절 없이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역시나 39,000원 수준으로 좀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나왔었는데 상장 때 뭐 따상은 실패를 했지만 꽤 높은 가격을 유지를 했었어요. 8만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9만 원 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면서 지난 6월에는 이 공모가를 하회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2만 원 선까지 주가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와 코스피 금융업종의 이 흐름을 비교를 해봐도 1년 전 대비해서 금융업종이 29%가량 빠진 데 반해서 카카오뱅크는 거의 70%나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업계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중은행과 같아지면서 혁신에 대한 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거기다가 우리 사주의 리스크나 매도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여기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싸다고 매수하자라는 시각조차 여기엔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부분도 진만쌤과 같이 전략 챙겨볼 거고요. 이제 가나안가나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죠. 네, 가나안가나 이 푸틴이 우크라 점령지 합병에 최종 서명을 했고 러시아 핵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특히나 미래생명자원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이 흐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보다 보니까 증권가 리포트 등이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 동박 전지박에 관련한 기업들 목표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놔서 조금 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 터지는 걸 기대하는 것인지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10만 원 제시했는데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상승률이 96% 있는 걸로 내다본 거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SKC 다 동박과 전지박 관련한 사업을 하는 쪽에 상당히 공격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여러분도 좀 추이를 놓고 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리포트 한 번 더 내용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장은 크게 밀렸다가 낙폭을 줄였으니까 뭐 빠져도 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역시나 한 이틀간의 정말 초가을의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시장은 이제 어떤 명분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명분을 나한테 가져오면은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지표들이 꽤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제도 이제 시장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제 다들 장밋빛 꿈을 가지고 시장을 시작을 하셨는데 시초가가 고가 형성되고 계속 쭉 내리막길 했습니다. 거의 뭐 아시아 증시만 아시아 증시도 같이 이제 내려온 게 아니라 한국 증시만 유별나게 특히 코스닥만 조금 이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실명 매물도 많이 출회를 예상이 되고요. 이제 시초에 오히려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쓰디쓴 패배를 아마 맛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서 사실 어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저도 어제는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9월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두터웠고 약 1조 정도 순매수가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매도 물량이 어제 다 출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바스켓이 가벼워졌는데 만약에 하락장 때 어제 정도의 매물이 나왔으면은 저는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세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는 지금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가벼워졌구나. 오히려 바스켓이 비운 만큼 오히려 적정 구간에서 어제 나온 매물들이 다시 이제 이 매수세로 돌아선다면은 저는 시수에 탄력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코스피는 좀 상대적으로 다행이었죠. 이제 정말 시총 1위, 2위, 3위 종목이 우주 방어를 하면서 정말 이제 방어에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정말 최근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의 시간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은 잡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매번 이야기가 있죠.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일 때는 빠졌고요. 반도체가 얼어 죽겠다고 싶으면은 오릅니다. 그만큼 이제 오히려 마이크론이 3분기 가이던스를 내놓은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야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반도체 쪽 반등이 있었다는 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탑3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견 같이 주셔도 돼요. 어제 강하게 올라간 건 하이닉스 쪽이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3거래일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어찌 판단하시는지 매수 가능? 저는 매수는 가능하는데 탄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 상승 때는 얘들이 쉬어가야지만 이제 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뭐 반도체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빠진 반도체 기업 뭔데요? 저는 일단 DB하이텍을 지금 잘 DB하이텍. 보고 있는 게 돈 못 버는 기업이 아니라 돈 잘 버는 기업이 한 2개 분기 정도 덜 벌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일단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네. 많이 빠져서 이제 몸에 이제 지방이 없고 근육만 남았다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지방이 없고 근육만 남은. 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요. 반도체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간다라면서 모건 스탠리가 F2 내놨고 또 삼성전자 협업 가능성의 9%.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주주분들 얼마나 속쓰렸겠어요.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좀 반등의 서막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OLED, LCD 쪽에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많이 빠졌는데 일단 OLED로 전환이 돼야 되는 시점에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오를만 하면은 이제 막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아직 산재해 있다라는 게 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한 15,000원, 16,000원까지 충분히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전의 주가로 회복한다라는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는 좀 힘들 것 같은 게 기대 계속 수익은 이제 낮추고. 계속 오를만 하면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은 단기적 이슈로 보고 반도체는 오를 수는 있지만 워낙 이제 체급이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을 이제 좀 이제 하위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하위로 보면 뭐 봐야 돼요? 어제 야스 같은 종목이 LG 디스플레이랑 뭐 7월에 계약을 했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이슈로 괜히 20% 넘게 올라가고 이러던데 그런 거 봐야 돼요?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봐야 돼요? 저는 일단 OLED 소재 쪽 단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소재, 같고, 네, 이노스. OLED 쪽은 그래도 이제 뭐 VR이나 XR 기기 쪽이랑 같이 연결돼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관련 토픽으로는 이제 아까는 DB하이텍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코멘트 드리면은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일단은 계속적으로 OLED 쪽에서는 만약에 본다면은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OLED 업종들이 작년, 재작년에 해서 신사업도 많이 추가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재단을 역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3 중에 지금 하이닉스 해결했고 디스플레이 해결했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3일째 강해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엄청난 유입이 진입되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라고도 하고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한도 보냈고 사도 돼요? LG 엔솔 그렇게 막 엄청 긍정적으로 보신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네.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저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였으면은 정말로 다 샀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만큼 이제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포지션은 여태까지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모여 있었을 때 이제 이 현재 시가총액을 형성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정말 기업이긴 하지만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나? 이제 이렇게 좀 의문이 아직까지는 드는 좋은 의문을. 기업인데 네. 좋은 기업이면 틀림이 없고 성장을 하나 그 성장을 모두 끌어다 쓴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포지션이죠. 테슬라도 성장에 대한 모든 포지션을 다 갖춰서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긴 하나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있어요. 내려온다면은 매수는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더 내려온다면 예산다. 좋은 기업과 좋은 종목은 달라요. 어차피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뭐 동전주라도 나한테 수익을 이만큼 주면 좋은 종목인 거고 나한테는 그죠? 근데 진만 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게 좋은 기업이지만 나에게 좋은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그룹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네이버도 카카오도 언제쯤 과거의 위상을 찾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카카오그룹주를 진만쌤과 여러 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했던 게 너무 세게 또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실까 봐 그러면 또 카카오 주주분들이나 뭐 이렇게 속상해서 막 악플 달고 이럴까 봐 걱정이 돼갖고 어떠세요? 네, 그래도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지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지수가 못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 그룹주입니다. 이제 지수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상위권 종목들의 대부분이 카카오 그룹주였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카카오 한 종목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 수급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그룹사들이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며 시장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을 만한 돈이 카카오 그룹주에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그룹주가 사실 한국 시장을 한국 시장의 성장세를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회사의 상장이든 뭐든 정체성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가 뭐 하는 기업일까요? 모호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만물상 정도의 포지션이지 과연 이게 IT 기업의 본질이 맞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저는 네이버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같이 빠지죠.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아무리 조금 이제 이 자회사 상장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IT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빠질 때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네이버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어제장부터 많이 빠졌는데 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 중에 어떤 기업을 사신다 혹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한번 살려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네이버 쪽에 좀 손을 들 것 같고요.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한 종목씩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일단 카카오는 지주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하는 거는 지주사인데 배당도 주지 않고 그죠? 이제 전혀 이제 메리트가 지금 지주사로서 포지션을 아예 잡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좀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죠. 아직도 저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금융사의 기본적인 본질은 배당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매출 대비해서 아직도 현저히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융주들 갈 때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이 거래에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이 수급이 카카오만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이게 시장에 오히려 좀 흩뿌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 결국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고평가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카오페이는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거의 성장 동력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아무것도 이제 지금 사업 구간이 매력적인 구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성장을 저해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온하트 상장이 된다면은 여기서 더 이제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좀 카카오 그룹주를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도 어쩔 수 없이 전하면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올해 여러 번 저희가 카카오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도 언제나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말 끝자락이 다가오니까 한 번 더 뷰가 바뀌셨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시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집마스픽 갈게요. 자동차 쪽입니다. 네이버와 자동차가 조금 부진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더 막아선 최근이었었는데 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또 괜히 출렁였어요. 네, 일단은 하나 부정적으로 세게 말했으니까 이건 저는 자동차는 긍정의 뷰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저께 장이었었죠. 이제 현대차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쪽의 판매가 둔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과 함께 사실 이 양해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테슬라와 같이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생산량 자체는 늘었는데 인도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인도량이 왜 줄었는지 이제 좀 꼼꼼히 따져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이제 물류비가 꽤나 비쌌잖아요. 네. 근데 인도량을 이제 물류비가 비싸도 이제 비싼 물류비를 지급을 하고 인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이렇게 인도를 좀 비싸지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제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인도량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화물 기사님들이 많이 지금 휴직을 하고 좀 쉬시는 구간들이 많고 워낙 이제 유가도 비쌌었잖아요. 네. 그래서 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인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차 업체도 이전만큼 그냥 비싼 가격에 인도를 해주기보다는 지금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대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데 지켜보자라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IRA 법안이 아직 사실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은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이슈들로 빠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3분기 실적을 이제 실제로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라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이제 부품주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워낙 이제 운임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간 운임지수의 하락세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명신산업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최근에 또 많이 밀려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라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명신산업도 뭐 최근에 뭐 자동차 쪽이 전반이 그랬지만 많이 빠졌었네요.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명신산업 어떤 답변 주셨는지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습니다. 오늘 9시부터네요. 네, 오늘 9시에 장중 공개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이들 오시고요. 이제 저는 바닥이 잡혔다고 보입니다. 바닥이 잡혔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포지션에 잡아야 될지 다들 궁금하시고 충분히 현금 확보 많이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어디에다가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 한 번 정도 코멘트 드릴 예정이니까 9시 바로 이제 이어서 진행할 네.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맛쌤과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내용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같이 참여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략 진맛쌤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